네, 여러분 4단원 세 번째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단원은 지금 20문제 중에서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나오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 1단원부터 6단원까지 읽어봤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이 눈으로 읽는 걸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의무이행 확보 수단 중에서 오늘 이제 행정조사부터 나갈 겁니다. 행정강제 부분, 대의직수 기억나시죠? 이 중에서 대집행이 거의 대부분 많이 나오는 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행정조사와 행정벌 그리고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 수단도 두세 문제 나올 때쯤 이제 한 문제 정도씩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열심히 좀 공부할 필요는 있다. 하지만 가성비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는 거 머릿속에 염두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68페이지 행정조사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조사가 뭐냐?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현장 조사, 문서 열람, 시료 채취 등을 하거나 또는 조사 대상자에게 보고 요구, 자료 제출 요구 및 출석 진술 요구를 행하는 모든 활동을 이제 행정조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조사 기본법이라는 법령이 있어요. 그 법령에서 오늘 공부할 내용도 그 법령들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법적 근거는요. 권력적 행정조사는 이제 조직법적, 작용법적 근거가 모두 필요하지만 비권력적 행정조사는 조직법적 근거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이 행정조사도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권력적 행정조사와 이제 비권력적 행정조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따가 보시면 당연히 권력적 행정조사가 중요하고 그때 이제 처분성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행정조사에 관한 일반법은 행정조사 기본법이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행정조사 기본법에 이제 5조에 행정조사의 근거가 5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 등은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게 원칙이다. 다만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 않아도 된다고 뭐예요? 법령의 규정이 없어도 행정조사 가능하다. 언제? 상대방이 동의하면. 동의만 하면 사실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고 시험에 많이 나온 적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여기서 이제 조사 대상자가 민원인이라 보시면 되고요. 보통은 이제 행정기관, 기관장 또는 조사원, 이게 이제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공기관에 들어가셔서 공무원이 되시면 조사원의 역할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그 규정들을 보면 조사원은 뭐뭐뭐뭐를 요구할 수 있고 조사 대상자는 이에 응하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사원과 조사 대상자 이 단어들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확실하게 구분하시고 법령 등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밑에 너무 당연한 내용입니다. 이런 규정을 봤을 때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는 개별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연히 실시가 가능하겠죠. 너무 당연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읽어보시는 걸로 충분합니다. 자, 성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상은 그 자체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사실행위에 해당하지만 권력적 행정조사는 처분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그냥 단순히 행정조사만 하는 경우 처분성이 없는 그런 단순 행정조사는 그냥 비권력적 사실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권력적 행정조사는 처분성이 있는 행정처분으로 본다라는 내용이 사실 이 부분이 지금 행정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빨간 거 한 줄입니다. 아시겠죠? 방금 말씀드린 거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권력적 행정조사는 우리 음주운전 측정하는 경우 있죠. 음주운전 측정 또는 체납 처분 시 질문하거나 검사하는 거. 우리가 세금 관련된 것들은 거의 다 권력적 행정조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권력적은 이제 단순 통계조사라든가 이제 여론조사 이런 게 이제 비권력적 행정조사라고 보시면 되죠. 자, 행정조사의 한계입니다. 내용적으로는 행정조사 기본법 제4조, 우리 다음 페이지에서 볼 겁니다. 그게 이제 내용적인 한계가 있고요. 절차적인 거는 이것도 역시 행정조사 자체가 상대방의, 즉 민원인의 어떠한 물건을 가지고 갈 수도 있고 또 몰래 뒤져볼 수도 있기 때문에 역시나 영장주의 문제가 또 여기서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권력적 행정조사에 대해서는 영장주의가 적용된다는 것이 다수설이지만 판례는 행정조사의 성질을 유지하는 한 영장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라고 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즉시강제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배우고 있는 행정조사에서도 영장 문제는 판례에서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물론 이제 즉시강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벌써 까먹지 않으셨죠? 대법원과 헌재가 영장이 필요하냐 아니면 처음부터 필요 없냐 이게 좀 의견이 갈라졌었습니다.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교과서 꼭 찾아보시고요. 행정조사에서는
이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물건을 영장 없이 이렇게 가져온다거나 뒤져볼 수는 있지만 그게 어찌됐건 행정조사의 성질을 유지한다면 그거는 영장 필요 없이도 가능한 것이다 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들이 해외 직구로 택배가 온다거나 우편물이 올 때 통관 검사를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여러분들 물건 박스를 열어보고 안에 뭐가 들었는지 혹시 세금을 내야 되는 건 아닌지 이런 거를 임의적으로 골라가지고 보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거 역시도 여러분들 개인적인 물건을 뜯어보는 거는 영장 없이 올려서는 안 되겠죠. 근데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이유가 행정조사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편물 통관 검사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 개봉 등의 검사는 행정조사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라 볼 수 없다라고 법원이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 없이 검사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지금 많은 우리 세관에서 통관 검사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인천국제공항에서 보통 하죠. 자, 그 다음 조사 대상자가 행정조사의 실시를 거부하거나 방해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보통은 음주운전 생각하시면 되죠. 음주 측정 안 하려고 한다거나 이럴 때 과연 행정공무원이 경찰관이 그런 신체 재산의 실력을 행사할 수 있냐?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건 아니지만 특별한 규정도 없이 그 사람을 강제로 음주 측정을 하게 한다거나 그럴 수 있냐?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어찌나 조사 대상자의 신체 재산에 대해서 실력을 행사할 수 있다. 직접 실력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대집행 공부하면서도 이 부분 잠깐 공부했었죠. 대집행을 방해하는 사람에 대해서 직접적인 실력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때는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했죠. 행정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 권리구제에 대해서 적법한 행정조사에 피해를 입은 민원인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손실보상 청구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이 아니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행정조사 자체가 적법한 거기 때문에 손실보상, 위법하면 손해배상, 국가배상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었죠. 자, 위법한 행정조사 같은 경우는 일단 권력적 행정조사 같은 경우는 처분성이 있기 때문에 행정쟁송,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거 중요하기 때문에 기억하시고요. 6단원에서 한 번 더 볼 겁니다. 밑에 판례를 볼게요. 부과 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해지는 세무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자, 세무조사 결정, 이게 행정조사지만 세무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권력적 행정조사라고 보시면 되고, 이때 이런 세무 결정이 나면 납세 의무자는 국민입니다.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받아들여야 할 법적 의무가 생기고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권력적 행정조사에 해당해서 항고소송,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라는 게 시험에 정말 많이 나왔죠. 아까 제가 처분성 인정된다는 게 이 단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했었죠. 역시나 반복해서 지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단기간에 끝나는 행정조사 같은 경우는 물론 소송의 대상은 되지만 소의 이익이 없을 수 있다. 왜냐? 소송이 제기되는 동안 이미 행정조사가 끝나버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참고 한 줄 하시고요. 자, 그리고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초해서 내려진 행정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다라고 해서 방금까지 봤던 거는 행정조사 자체가 위법할 때 그게 처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소송으로 대상을 했다면 위법한 행정조사 이후에 그 조사한 내용 자체를 기반으로 해서 그 뒤에 후속 처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이겁니다.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초해서 그 후에 내려진 행정처분 역시도 위법하다라는 결론이 되고요. 부당한 목적을 가진 세무조사에 기초해서 그 이후에 과세처분이 내려졌다. 역시나 위법한 거고요. 중복 실시한 세무조사에 기초해서 세금이 내려졌다. 역시나 위법합니다. 이따 중복 실시 금지 원칙 같은 경우는 오늘 배울 거니까 지금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부당한 목적으로 세무조사하면 안 되구나. 세무조사할 때 중복으로 세무조사하면 안 되구나. 이 정도만 인식만 지금 갖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재조사로 얻은 과세 자료를 만약에 빼고서라도 배제하고서라도 또 동일한 과세 처분이 가능하다. 그래도 어찌됐건 위법한 건 동일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위법한 행정조사로 인해서 경제적인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 국가배상 청구 가능하다. 기억하시고. 자, 위법한 행정조사에 대해서 예방적 금지 소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떠한 사실 이거는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우리 행정법 공부하면서. 예방적 금지 소송은 우리나라에 없다. 인정되지 않는다. 이 말 자체가 예방적 금지 소송은 내가
어떤 행정청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돼 있고 일정이 잡혔는데 내가 이 행정조사는 위법하기 때문에 나한테 실시하지 못하게, 아직 실시하지도 않았어요. 예방적으로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할 수 있냐. 되게 효과적인 구제 수단이긴 하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예방적 금지 소송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즉시강제와 구별하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즉시강제는 그 자체가 행정상 필요한 상태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면 행정조사는 행정작용 추후에 어떤 처분을 내리기 위해 하나의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한 준비적 작용이다. 이 점이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즉시강제는 권력적이다. 행정조사는 권력적, 비권력적 모두 다 가능하다라는 거 어제 배웠던 게 한 번 더 반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행정조사 기본법에 대해서 이제 1조부터 쭉쭉 내려가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이 단원은 이 단원에서도 이 부분은 우리가 3단원에서 행정절차법이라든가 뭐 이런 거 공부하듯이 약간 빨리빨리 넘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원칙. 이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행정조사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법을 따른다라고 딱 먼저 천명을 했고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행정조사 기본법을 따르지 않고 이때는 개별법을 따르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쭉쭉 이런 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넘어가면 되고요. 이제 근로기준법상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도 행정조사 기본법을 따르지 않고 실질적으로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대한 거는 여기 근로기준법에 어떻게 조사하는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또 조세, 형사, 행영 및 보안 처분도 각각 법률에서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행정조사 기본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돼요. 또 금융감독기관의 감독, 검사, 조사 및 감리에 관한 사항도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법률 위반 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도 공정거래법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항에도 불구하고 방금 이런 그 활동 같은 경우는 행정조사 기본법을 안 따라도 된다고 했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다음에 배울 행정조사의 기본 원칙이라든가 행정조사의 근거 조항 그리고 정보통신 수단을 통한 행정조사 같은 경우는 각각 법을 따르더라도 이 법을 따라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이런 공정거래위원회 뭐 위에 조세, 행영 이런 것들은 행정조사 기본법의 기본 원칙이나 근거 그리고 정보통신 수단을 통한 행정조사와 관련된 규정도 역시나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이 조문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자, 우리가 방금까지 봤던 행정조사의 기본 원칙이 그럼 뭐냐라고 해서 앞에 페이지에서도 우리가 좀 이따 본다고 했었고 방금 앞 페이지에서도 여기에서도 이런 애들은 행정조사 기본법 안 따라도 되지만 그래도 행정조사 기본 원칙은 지켜야 된다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얘네들입니다. 그래서 좋은 내용들은 다 들어가 있죠. 뭐 비례 원칙, 중복도 하나씩 읽어볼게요. 자, 행정조사는 조사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일단 실시를 해야 됩니다. 왜냐? 행정조사 자체가 민원인 입장에서는 하나의 불이익이 될 수 있겠죠. 왜냐? 나는 조사 안 받고 계속 내 사업을 하면 되는데 행정조사를 받게 되면 그만큼 내 사업에 집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소한 범위 안에서 해야 되고요. 다른 목적 등을 위해서 그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바로 비례 원칙이 하나다. 근데 이걸 뭐 비례 원칙이다 뭐다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조문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에는 비례 원칙이나 뭐 중복조사 금지 원칙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굳이 이거는 이거고 이거를 무조건 이렇게 매치시킬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행정기관은 조사 목적에 적합하도록 조사 대상자를 선정해서 실시해야 된다. 너무 당연하죠. 자기한테 좀 밉보이는 사람, 내가 미워 보이는 사람이라고 조사 대상자를 일부러 특정 딱 해가지고 저 사람 이번 행정조사 해야지 된다 안 된다? 당연히 안 된다. 적합하도록, 목적에 적합하도록 조사 대상자를 선정해야 된다. 기억하시고요. 행정기관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동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조사가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해서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이면 같이 한 번에 끝내야지 이 기관에서 오늘 조사하고 내일 와서 또 똑같은 사안인데 또 조사하고 이렇게 중복 조사는 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 이따가 또 자세히 또 조문이 나오기 때문에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일반 원칙, 기본 원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행정조사는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한 처벌보다는 법령 등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둬야 된다고 해서 이 행정조사는 예방 목적이지 처벌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도 하나의 기본 원칙 중에 하나고요. 당연히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된다라는 원칙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당연히 목적 외로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너무 당연한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자, 관련 판례입니다. 탈루 제보에 의한, 탈루 제보는 이제 누군가가 세금을 탈세한다는 제보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탈루 제보에 의한 현장 조사를 먼저 했고요. 그러한 현장 조사에 이어서 또 부가세 매출 누락 세무조사를 했다. 방금 봤던 중복조사 금지 원칙에 반하죠. 한 번 할 때 한 번 했어야지 그때 하고 또 세무조사를 비슷한 이유로, 그죠? 실질적으로 탈루 제보 자체가 이제 부가세를 세금 신고를 안 했다거나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조사 하면 안 된다. 기억하시고요. 후속 세무조사가 같은 과세 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라면 당연히 후속 세무조사가 있다면 그 앞에 했던 세무조사가 있겠죠. 그 두 개가 같은 과세 요건에 관한 것이라면 당연히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너무 당연한 판례들이고요. 다음은 조사 계획의 수립 및 조사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거. 앞서 우리 그 기본 원칙에서 일반 원칙에서 본 것처럼 조사 대상자는 조사 대상 선정 기준에 대한 열람을 행정기관의 장이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해서 방금 봤던 것 중에 1항이 네 마음대로 누굴 고르지 마라 이런 내용이라면 2항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조사 대상자로 선정이 됐어요. 내가 그래서 세금 자료도 내야 되고 이제 골치가 좀 아파진 거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근데 왜 조사 대상자가 됐을까? 왜 나를 조사하려고 이렇게 나를 찝었을까? 라는 의문이 든다면 그 조사 대상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이래서 내가 뭐 그럴 수 있죠. 누군가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가 나를 조사해 달라고 신고를 했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정기 조사를 이렇게 계획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이 동네, 이번에는 저 동네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내 동네 중에 내가 됐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시키기 위한 하나의 조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절차라고. 자, 그다음 만약에 이러한 열람 신청을 받으면 당연히 열람할 수 있도록 행정청이 해줘야 되는데 이런 예외 조항일 때는 열람 안 시켜줘도 된다. 이게 뭐냐? 행정기관이 당의 행정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사람이 조사 활동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한다. 자꾸 열람하러 온다 해가지고 조사 자체를 방해한다거나 그 열람권이라는 하나의 자신의 권리를 악용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열람 안 시켜줘도 된다라는 뜻이고요. 내부 고발자 등 제3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도 누가 내부 고발했는지, 누가 신고했는지 이런 건 당연히 안 알려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사항일 때는 이런 열람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조사 주기 같은 경우는요, 원래는 법령 등 또는 행정조사 운영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관련 규정에서 3년에 한 번씩 한다 그러면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예외가 있죠. 첫 번째, 법률에서 특별히 수시 조사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수시로 가서 조사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해서 혐의가 포착이 됐다. 그럼 당연히 가서 정기 조사가 아니더라도 수시적으로 조사가 가능하다는 거고요.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 등 위반에 관한 혐의를 통보받았거나 이첩받았을 때에는 당연히 행정청이 정기 조사가 아니어도 조사가 가능하다. 그리고 법령 등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았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에도 정기 조사가 아니라 수시적으로 가서 조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면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출석 진술 요구도 너무 당연한 거고요. 이제 보고 요구와 자료 제출 요구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놨습니다. 아직까지 이거 두 개를 딱 구분하라는 문제는 나오진 않았는데 혹시 어렵게 낸다면 요 위에 보호 요구서라는 이름을 밑에 자료 제출 요구서 이렇게 바꿔서 낼 수도 있기 때문에 두 개를 좀 비교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 요구서를 발송하는 겁니다. 당연히 보고를 요구하기 때문에 보고 요구서입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은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책에 기재는 안 했어요. 자, 그 다음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 대상자, 여기까지 똑같죠? 조사 대상자에게 장부 서류나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때에는 자료 제출 요구서를 발송합니다. 그래서 보고 요구냐 아니면 자료 제출 요구냐에 따라서 너무 당연한데 보고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자료 제출 요구서를 발송한다. 이러면 이제 틀리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 시험장 가면 긴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걸로 좀 낚시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참고하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는 관련 규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원이 아까 말했죠? 조사원, 조사 대상자 구분하라고 했어요. 조사원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행정공무원이 돼서 조사를 나갈 때 여러분들을 조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조사원이
가택, 집이나 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해서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쭉쭉 갑니다.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할 수 없다라고 해서 해가 뜨기도 전에 새벽 3, 4시에 가가지고 조사를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리고 밤 10시에 찾아가지고 조사하는 것도 민폐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도 있죠. 우리 대집행에서도 본 거랑 비슷합니다. 조사 대상자가 동의를 했다면 밤이든 새벽이든 괜찮습니다. 동의하면 다 오케이. 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의 업무 시간에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라고 해서 그 사무실이나 사업장이 이렇게 낮에는 영업을 안 해요. 예를 들면 뭐 나이트클럽 같은 경우가 보통 밤 10시에 연다고 봅시다. 그랬을 때는 당연히 영업을 할 때 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다면 그 시간에 가서 조사를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밤에 가서도 조사가 가능하다. 기억하시고요. 만약에 이 시간을 피해서 조사할 경우에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 굳이 이 시간이 아니어도 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다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시료 채취, 거기에 있는 어떠한 시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농산물이라든가 수산물 검사할 때도 행정조사하러 가가지고 거기 있는 물고기가 국내산이라 돼 있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이거 수입산이라고 신고가 들어왔다, 민원이 들어왔다. 그럼 그 물고기를 가지고 검사원에 가가지고 이게 진짜 국산인지 아니면 수입산인지 조사를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보통 이제 시료 채취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소유자 및 관리자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소한도로 시료 채취해라 라고 해서 뭐 수족관에 광어가 1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만 보통 한두 마리? 보통 한 마리입니다. 한 마리만 가져가서 조사하면 되는데 굳이 10마리를 다 가져가겠다. 그럼 그날 사업을 못하겠죠. 장사를 못하겠죠.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라 라고 보시면 되고요. 행정기관의 장은 1항에 따른 시료 채취로 조사 대상자에게 손실을 입힐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그 손실을 보상해야 된다라는 조문도 있다는 거. 시험에 간혹 나온 적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다음은 자료 등의 영치입니다. 영치는 임의로 제출을 받거나 또는 영장 없이 그걸 압수하는 겁니다. 그 영치와 관련된 조문도 있어요. 이렇게 쭉쭉 필요에 의해서 영치할 때에는 조사 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을 입회시켜서 자 보세요, 저 이거 가져갑니다. 가져갈 테니까 와서 보세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뭘 가져간지 알 거 아니에요. 훔쳐가면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문이 있다는 거. 만약에 이렇게 자료를 영치하는 경우에 조사 대상자의 생활이나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거를 그 통째로 가져가지 말고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사본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영치에 가름할 수도 있다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영치에 가름하여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가름할 수 있다. 아시겠죠? 이것도 약간 좀 어렵게 나온다면 이런 걸로 낚시할 수 있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고요. 물론 이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면 그거 가지고 가야겠죠. 그 조문도 밑에 있습니다. 자, 조사원이 영치를 완료한 때에는 이제 다 챙겼어요. 그 영치 조서를 작성해가지고요. 뭘 가져가고 왜 가져가고 해서 두 부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같이 입회했던 조사 대상자 또는 대리인에게 하나를 주고 물론 이제 서명 날인 받아야 됩니다. 자, 이거 가져갈 테니까 일단 서명하세요. 확인하셨죠? 그래서 두 부를 만들어서 서명 날인하고 그중 한 부를 입회인에게 주고 한 부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물건이랑 같이 들어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절차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공동조사 규정이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조사를 하는 경우 무조건 공동조사를 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중복조사랑 금지랑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당의 행정기관 안에서 2개 이상의 부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 분야에 대해서 동일한 조사 대상자에게 행정조사를 할 때는 공동으로 한 번에 가서 해야 된다. 오늘 이 부서에서 갔다가 내일 이 부서 또 간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행정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 대해서 동일한 조사 대상자에게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역시 공동조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 공동조사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공동조사 해야 됩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또 그리고 행정조사의 사전 통지를 받은 민원인이 이건 공동조사 대상이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 조사 대상자는 본인의 성명, 조사 일시, 신청 이유 등이 기재된 공동조사 신청서를 작성해가지고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것도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자, 이거 공동조사 해주세요 라고 제출을 해야 된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자, 중복조사의 제한도 있습니다. 공동조사, 중복조사 이런 것들 아까 우리 앞에서 봤던 일반 원칙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제7조에 따라서 정기조사 또는 수시조사를 이미 실시했다. 그러면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동일한 조사 대상자를 또 조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미 정기조사나 수시조사를 했는데
또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럼 거기 사업장을 계속 들쑤시겠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데, 다만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을 때는 당연히 정기조사나 수시조사를 했다고 해도 그 뒤에 조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너무 당연하죠. 자, 조사의 실시에 대해서는 쭉쭉 나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자, 조사 역시도 사전 통지를 해줘야겠죠. 왜냐하면 행정조사 자체가 상대방에게는 침입적이기 때문에 일단 원칙은 서류로 먼저 통지하는 게 원칙입니다. 언제까지? 조사 개시 일주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는 게 원칙이다. 근데 예외적으로 구두로도 통지를 할 수 있어요. 말로. 어떨 때?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알려줄 때에는 일주일 전 알려줘 버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이럴 때는 그날 가서 바로 말로 통보를 하고 바로 조사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또 통계법에 따른 지정 통계 작성을 위해서 조사하는 경우, 이건 너무 간단하고 뭐 단순 통계 작업을 위한 거기 때문에 굳이 일주일 전에 이렇게 알려줄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고 조사할 때에도 굳이 일주일 전에 이렇게 서면으로 통보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이게 시험에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자발적 협조라면 상당히 조사 자체가 간단하고, 그리고 약간 그 절차적인 것도 많이 생략이 가능하고, 또 특별히 문제가 그냥 안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조사 연기 신청 가능하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또 제3자에 대한 보충 조사도 있습니다. 우리가 조사원이 조사 대상자만 보통은 행정조사하면 되는데 제3자까지도 조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거에 대한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 대상자에 대한 조사만으로는 당해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조사 대상이 하는 행위에 대한 사실 여부 등을 입증하는데 과도한 비용이 그럴 때는 제3자에 대해서 보충 조사가 가능하다라는 그냥 조문이 있구나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자발적인 협조에 따라서 실시하는 행정조사에서 우리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죠? 조사를 거부할 수 있겠죠. 왜냐? 자발적인 협조이기 때문에 내가 행정조사 시작 전이라도 언제든지 생각해보니까 조사 안 받고 싶은데요? 가능합니다. 행정기관의 장이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서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조사 대상자는 문서, 전화, 구두 등의 방법으로 당해 행정조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이라도 받기 싫으면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이거는 자발적 협조로 먼저 한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의무적으로 조사를 받아야 될 때는 이렇게 조사 거부 못 하겠죠. 잘 구분하시고요. 그리고 문서로만 가능한 것도 아니라는 거 잘 기억하십시오. 거부 간주. 제1항에 따른 행정조사에 대해서 조사 대상자가 조사에 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응답을 해달라고 했는데 연락이 없어요. 그럼 하겠다는 걸까요? 안 하겠다는 걸까요? 하기 싫으니까 연락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응답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그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본다라는 게 조문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뭐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사원이 마음에 안 든다. 민원인 입장에서 이 조사원은 좀 이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지 못할 것 같아 라고 할 때에는 이렇게 조사원 교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체 신청은 그 이유를 제시해가지고 서면으로,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서면으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을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조사원도 바꿀 수가 있구나. 서면으로 이유랑 써가지고 여기에 내야 되는구나.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조사권 행사에 제한이 있습니다. 만약에 사전 통지를 해가지고 조사를 실시했어요. 그럼 당연히 사전 통지한 사항에 대해서만 조사를 해야겠죠. 근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추가적인 행정조사가 필요하다. 그럴 때는 조사 대상자에게 추가 조사의 필요성과 조사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이나 구두로 통보한 후에 추가 조사가 가능합니다. 마음대로 추가 조사해가지고 보고서 작성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조사 대상자는 법률, 회계 등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있는 관계 전문가, 변호사나 회계사, 그런 전문가로 하여금 본인이 행정조사를 받을 때 같이 가자인 겁니다. 같이 가거나 또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본인 대신해서 변호사나 세무사, 회계사가 대신 진술하게도 할 수 있다는 조문이 있고요. 자, 조사 대상자와 조사원은 둘 다 포함입니다. 그 조사 과정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조사 과정을 녹음한다거나 녹화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시험에 나온다면 조사 대상자 또는 조사원 이거 둘 중에 한 명만 이런 거를 할 수 있다고 하면 틀린 거예요.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녹화의 범위라든가 녹음 범위는 서로 협의해서 정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조사 대상자와 조사원이 제3항에 따라 녹음이나 녹화를 할 때는 누구에게? 행정기관의 장에게 미리 사전에 통지를 해야 된다. 이것도 만약에 녹화를 한 후에 사후 통보해도 된다.
틀린 거예요. 조문은 조문 내용대로 무조건 나와야지 맞는 겁니다. 사전에 이를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할 수 있다도 아니에요. 잘 기억하시고요. 자, 조사 결과 통지가 많이 나왔는데 어떻게 많이 나오냐면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행정조사의 결과를 확정한 날로부터 7일 내에. 그렇죠? 행정조사일이 끝난 날로부터 7일이 아니에요. 행정조사를 하고 우리 사무실로 돌아와가지고 관련 자료들을 잘 이렇게 조사하고 통계를 내는 거 하고 결론을 냈겠죠. 조사를 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결론을 낸 다음 그 결과를 확정한 날로부터 일주일 내에 조사 대상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 주는 겁니다. 즉 기준점이 중요한 거예요. 조사 결과를 확정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이게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라입니다. 라. 여러분 교과서 이걸 수정해 주세요. 자율 관리 체계의 구축이라 그래가지고 자율 신고 제도가 있습니다. 행정조사원이 가서 실제로는 해야 되는데 당연히 그 내용을 행정 민원인이 알아서 저희가 신고해서 자율적으로 신고해서 제출할게요. 관련 사항 뭐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런 제도도 있다. 그리고 자율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이런 내용도 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한번 눈으로 쭉 읽어보시면, 복습할 때 쭉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충분합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마지막, 정보수단을 통한 행정조사 조문이 있다는 거. 행정기관의 장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그 조사 대상자로 하여금 자료의 제출 등을 하게 할 수 있다고 해서 예전에는 무조건 우편으로 또는 와서 직접 제출했다면 지금은 이메일이나 뭐 팩스 뭐 이런 걸로도 제출이 가능하게끔 조문이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정벌로 넘어갑니다. 우리 표를 보시면 행정벌 어디 있어요? 저 밑에 있죠? 우리 지금 행정강제에 행정조사까지 나갔고요. 이제 행정벌로 넘어왔습니다. 행정벌은 크게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로 나눠져 있다고 우리 첫 시간에 봤었고, 행정질서벌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과태료라고 보시면 되고, 행정형벌은 말 그대로 형벌입니다. 벌금이나 아니면 징역을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행정 규정과 관련돼 있고 그거를 지키지 않으면 이제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오늘 행정형벌까지 나갈 겁니다, 여러분. 자, 행정형벌이 뭐냐? 행정형벌이 아니라 행정벌에 대한, 그렇죠? 지금 그 앞에 겁니다.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합한 행정벌에 대한 그냥 개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국가의 일반 통치권에 근거해서 가해지는 처벌이다라고 해서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자, 법적 근거는 당연히 침익적이기 때문에 작용법적 근거를 요한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에 해당한다. 그렇죠? 아까 우리 앞에서 봤던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중에 행정질서벌이 과태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를 제외한 행정형벌에는 죄형 법정주의가 적용된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형법을 공부하지 않았으면 죄형 법정주의라는 그 용어 자체를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일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개념입니다. 이 죄형 법정주의는 어떤 행위가 범죄인지 아닌지 또는 범죄에 해당한다면 그 범죄일 때는 어떤 형벌을 내릴 것인지는 행정청이 마음대로 정할 게 아니라 누가 법률에 의해서, 법률은 누가 만들어요? 국회의원, 국민의 대표가 반드시 법률에 의해서만 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게 바로 죄형 법정주의입니다. 왜냐? 이게 되게 중요하죠. 어떤 행위가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데 어떤 행위가 죄에 해당했을 때 그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누가 만들어요? 국회의원만이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법정주의, 국회에서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죄형 법정주의. 그리고 그게 죄에 해당한다면 몇 년 이상의 징역, 몇 년 이하의 징역, 또 벌금 얼마 이런 것도 당연히 행정청에서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우리들의 대표인 국회가 정해야 된다는 게 바로 죄형 법정주의. 다시 돌아와서 행정질서벌만 빼고 그렇죠? 과태료 빼고 나머지 행정형벌은 전부 다 죄형 법정주의가 적용이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행정형벌은 우리 국회에서 만들어 놓은 법들에 의해서 이렇게 다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 어떤 행정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부과할 것인지 아니면 행정형벌을 가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입법재량이라 그래서 입법재량은 행정청에서 재량을 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 때 이 행위는 죄에 해당하는데 이럴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또는 이럴 때는 행정형벌을 부과하기로 한다. 이건 국회의원이 마음대로는 아니지만 어쨌든 재량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헌재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을 합한 행정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행강제금이라 그래서 우리 아까 앞에 첫 시간에
대의직수 할 때 이행강제금 기억나시죠? 이 이행강제금이랑 약간 비교하는 표가 나온 겁니다. 이행강제금은 뭐였어요? 뭔가를 하라고 했는데 안 해요. 할 때까지 돈을 부과하는 거였죠. 그게 바로 이행강제금. 다른 말로 집행벌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원에서 하나하나 개념이 어렵진 않은데 용어들이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행정질서벌, 과태료, 그리고 행정벌, 행정형벌, 그죠?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행정벌 안에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이 있고 행정질서벌을 과태료라 표현하고 여기 나와 있는 이행강제금이 다른 말로 뭐다? 집행벌이다. 이건 여러분들이 좀 그 머릿속에 확실하게 좀 잡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행강제금이라는 이름이 원칙이긴 해요. 원래 제대로 된 용어. 근데 시험에서 집행벌이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구분을 확실히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 장래에 이거를 이행하라고 하면서 강제로 돈을 부과하는 게 이행강제금이었다면 첫 시간에 배운 것처럼 행정벌은 과거의 의무 위반을 걸렸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제하는 제재다. 그쵸? 다음부터 또 걸리면 이렇게 되니까 너 이제 다시는 이런 거 하지 마 라고 하면서 어쨌든 과거에 뭔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제재하는 거라면 이행강제금은 너 아직도 안 했어? 그래 너 할 때까지 봐보자. 쭉쭉 돈 내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이 안 되죠. 그렇죠? 일사부재리는 한 번 처벌하면 끝나. 또 처벌하지 말라는 건데 이행강제금은 반복 부과 가능하죠. 할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일사부재리가 적용이 안 되고 행정벌은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한 번 그 행위로 인해서 벌금을 냈다. 그럼 더 이상 그걸로 또 처벌이 가능하진 않습니다. 그게 바로 일사부재리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행강제금은 고의나 과실을 따지지 않습니다. 근데 행정벌 같은 경우는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지만이 처벌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것도 약간 두 개가 다르다는 거 참고만 하시되 간혹 시험에서 두 개를 비교하는 게 나오기도 합니다. 아주 간혹.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념과 비교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행정형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형벌은 여기 나왔죠? 행정벌에서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로 나눠진다. 행정질서벌이 과태료다. 오늘은 행정형벌에 대해서 배울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방 끝나요, 여러분. 오늘 아마 1시간 안에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자, 행정형벌은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형벌이 부과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처벌 같은 경우는 절도죄 뭐 이런 거 있죠. 그건 다 형법이라고 표현하죠. 그런 거는 그 형법 안에서 형사처벌이 되는 행위를 했을 때 처벌이 된다면 여기서 말하는 행정형벌은 처벌은 마찬가지 뭐 감옥에 간다거나 벌금 내는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거는 형법에 나타나 있는 행위를 위반한 게 아니라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했을 때 그럴 때 이제 형벌이 부과되는 게 바로 행정형벌이다. 개념적으로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근거는 죄형 법동주의 아까 적용된다 했죠. 적용되기 때문에 법률의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원칙적으로는 이제 형법 총칙에 적용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형법 내용이 있으면 그 안에 형법 총칙이라 그래가지고 형벌을 어떻게 부과하는지 또 어떻게 처리가 쭉쭉 되는지 이런 게 형법 총칙이라 하는데 그 내용들이 여기도 행정형벌을 부과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행정형벌에 대한 일반법은 따로 없고요. 개별법에 따라서 다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된다라고 해서 그 내용들이 여기 하나씩 정리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는 이건 형법에서 배운 내용인데 우리가 행정형벌을 공부하면서도 지금 아주 기본적인 것만 공부하신다고 보면 돼요. 자, 행정법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고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과실 같은 경우는 그 법에서 이럴 때는 과실범도 처벌한다라는 조항이 있을 때만 과실범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은 살인 좀 너무 센가? 그래도 뭐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인 자는 뭐 어떻게 처벌한다라고 돼 있을 때 사람을 죽일 때 보통 내가 복수를 하기 위해서 고의로 보통 죽인다고 볼 수 있죠. 근데 고의가 아니고 과실, 실수로도 죽일 수 있습니다. 어떨 때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그 모르는 사람을 죽이려고 한 건 아닌데 실수로 앞에 있는 걸 못 보고 뭐 휴대폰을 보다가 그 사람을 부딪혀서 죽게 만들었다. 그럼 과실로 인해서 사망한 거죠. 그럴 때는 우리 형법에 이런 범죄, 살인 같은 경우는 과실범인 경우에도 처벌한다. 물론 이제 고의범보다는 좀 처벌 수위가 약합니다. 어쨌든 이게 형법 총칙에서 말하는 게 과실범은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다는 게 형법 총칙의 하나의 또 원칙인데 단 판례는 그 법에 과실범도 처벌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과실 행위도 벌한다는 취지가 명백할 때는
조문은 없지만 당연히 과실범도 처벌한다는 그 취지가 너무나 명백하다. 그럴 때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도 과실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라는 판례가 있다는 거 잘 기억하십시오. 시험에 간혹 나옵니다. 자, 그리고 위법성 인식이 필요하다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면서 이건 이제 형법 총칙이니까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형법과 관련된 예를 들어보자면 내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면서 신호 위반을 해요. 근데 내가 신호를 위반하면 위법하다라는 인식이 보통은 있죠. 그래서 그런 위법성을 인식하면서도 그런 행위를 했을 때 처벌이 보통 가능합니다. 근데 내가 너무 당연한 거긴 하지만 너가 이거 빨간불일 때도 내가 차를 타고 지나가도 이건 위법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위법성이 아예 없는 사람이라면 가정한 겁니다. 그럴 땐 처벌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개념적으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위법성을 현실적으로 인식 못했더라도 위법성의 인식이라도 가능했다면, 그죠? 본인은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누가 봐도 그거는 위법하다는 걸 인식할 수 있다면 그럴 때는 그 오인의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내가 이거 해도 처벌받지 않을 거야 라는 걸 오해를 했는데 그 오해한 거에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이거는 범죄가 성립돼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법의 행정법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이런 좀 약간 그 형법과 관련된 내용이 적용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이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자, 책임 능력. 당연히 이 사람이 이러한 법 규정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정도 이해할 능력은 있어야지 처벌이 가능하다는 건데 우리가 형사 같은 경우는 심신장애라든가 14살 미만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 또는 감경하는 규정이 있죠. 근데 행정법 같은 경우는 이 규정들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규정도 있다라고 해서 물론 똑같이 형법과 동일하게 이런 심신미약자라든가 14살 이하는 처벌을 안 하는 규정도 있지만 행정법은 좀 더 빡세게 해가지고 그렇다 하더라도 똑같이 처벌된다라는 규정도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굳이 그걸 찾아갈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빨간색이죠. 양벌 규정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 올해 시험에도 나왔습니다. 양벌, 따블로 벌을 주겠다라고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치킨집 사장님이 있는데 치킨집을 운영하시면서 배달원을 고용을 했어요. 근데 배달원이 배달을 하러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안전모를 쓰지 않고 가다가 걸렸습니다. 근데 만약에 관련 규정이 배달원이 안전모를 안 쓰고 배달하다 걸리면 배달원뿐만 아니라 거기 고용주인 사장도 책임을 진다, 벌금을 낸다 라는 내용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게 바로 양벌 규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법 위반 행위자는 누구였어요? 고용한 사람이 아니라 그 직원이었죠. 직원이 잘못했지만 고용주도 처벌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따블 양벌 규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건 좀 이따 봅시다. 어찌됐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이거예요. 행위자 외에 배달원 외에 대표자 등 또는 법인, 만약에 회사라면 개인 사업자라면 그 개인 사장님이지만 회사라면 그 법인까지도 처벌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처벌이라 하면 벌금 아니면 뭐 징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회사는 징역을 살 수 있습니까? 없죠. 그 회사는 실체가 없잖아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5년의 징역을 취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보통 벌금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어찌됐건 그것보다 중요한 건 이 양벌 규정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중요하죠. 책임의 성질. 제가 방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 중에 억울할 수도 있지만 배달원이 잘못했잖아요. 근데 내가 사장인데 책임을 받아요. 그러면은 나도 벌금을 내게 된 상황에서 그러면 이 벌금을 내는 책임이 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배달하는 이 친구의 책임을 내가 대신 지는 거냐 아니면 나는 사장으로서 내 책임을 지는 거냐 이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판례는 네 책임이다. 사장은 니도 책임이 네 책임이다. 물론 행위자는 배달원이지만 너가 사장으로서 배달원이 나갈 때 안전모를 잘 챙기고 나가는지를 확인하고 보냈어야 되는데 그걸 네가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건 네가 잘못한 네 책임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라고 해서 자기 책임 그리고 과실 책임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만약에 행위자인 종업원, 배달원이 처벌이 안 되더라도 상관없어요. 본인 여기서 말하는 본인은 사장입니다. 사장이 관리하는 데 책임을 잘못됐다면 실질적으로 그 위반 행위를 한 배달원이 처벌받지 않더라도 상관없이 사장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거 중요하고 올해도 나온 논점이 바로 이거였어요. 그래서 행위자인 종업원 등이 처벌되지 않더라도 법정 대리인이나 사업주는 당연히 처벌이 된다. 규정에 의해서 잘 기억하시고요. 왜냐하면 그 밑에 내용이 나와 있어요. 양벌 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그
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다. 무조건 종업원이 처벌돼야지 내가 처벌되는 것이 아니다. 독립해서 그 자신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 감독상의 과실로 인해서 처벌되는 것이다. 그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종업원의 범죄 성립이라든가 처벌이 그 영업주 처벌의 전제 조건은 아니다. 그럴 필요도 없다라는 게 판례 내용이고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종업원 등의 범죄에 대해서 그 사장이나 법인에게 어떤 잘못이 있는지를 따지지도 않고 관리를 했는지, 관리 잘했는지, 분명 나가면서 인사하고 갈 때는 모자를 쓰고 갔는데, 안전모를 쓰고 갔는데 자기가 나간 다음에 운전하다가 덥다는 이유로 그거를 뒤에 철가방에 던져놨는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되게 억울하겠죠. 근데 그런 것도 묻고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종업원이 걸리면 사장도 처벌, 이렇게 법률이 돼 있다.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묻지도 않고 곧바로 그 종업원 등을 고용한 법인에게도 종업원 등에 대한 처벌 조항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한다라고 해가지고 헌법에 반한다. 헌재에서 그렇게 판단한 조문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논리들 잘 기억하셔서 시험에 나오면 반드시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올해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양벌 규정 중에서 우리가 지금 회사 또 처벌의 대상이 된다 했죠? 법인 회사. 근데 여기서 지자체도 하나의 법인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 지자체 공무원이 뭔가를 일하다 잘못했을 때 양벌 규정이 있을 때는 지자체도 똑같이 처벌을 받을 수 있냐라는 논점이 이겁니다. 근데 지자체의 업무의 성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지자체가 자기들이 원래 해야 되는 자치적인 사무의 성격이 있고요. 지자체가 다른 지자체나 국가로부터, 국가기관으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아가지고 이제 기관 위임 사무라는 거를 대신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두 개 나눠서 보는데, 지자체가 자기들 자치적인 사무를 하다가 그 공무원이 잘못했다. 근데 그 잘못한 행위가 양벌 규정의 대상이다. 그럼 당연히 지자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반대로 지자체 공무원이 잘못했는데 그 업무의 성격이 지자체의 고유 사무가 아니라 다른 기관의 업무를 위임받아서 한 기관 위임 사무다. 그럴 때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원래 본인들의 업무가 아니니까. 이렇게 논리를 잘 기억하시고요. 판례는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지자체는 도로법상의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잘 기억하시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지자체에서 우리 자동차 큰 차를 이용해서 물차 같은 그 청소차를 이용해서 도로 청소를 하는 도중에 그 차의 용량이 있죠. 보통 5톤차, 8톤차 있는데 그 용량을 초과해서 초과 적재를 하다가 걸린 겁니다. 그럼 초과 적재를 하게 되면 그 운전자가 실질적으로 잘못했죠. 5톤짜리 차량인데 7톤의 무게를 싣고 다닌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만 처벌된 게 아니라 고용주도 처벌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어떤 운반 회사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자체도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그 공무원을 잘못 관리한 책임이기 때문에 양벌 규정의 대상이 되는 케이스였습니다. 근데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지정 항만순찰, 이 지정 항만순찰은 자치사무가 아니라 다른 국가로부터 위임을 받은 기관 위임 사무였습니다. 그 기관 위임 사무 중 자동차 관리법을 위반했다. 이것도 양벌 규정이겠죠? 그럴 때 해당 지자체는 양벌 규정상 처벌 대상이 안 된다. 왜냐, 이거는 자기들 고유의 사무가 아니니까. 이렇게만 구분하면 됩니다. 특별히 어렵지 않죠? 자, 이제 행정 형벌의 과벌 절차로 갑니다. 오늘 마지막 소봉차예요. 자, 과벌 절차는 일반 과벌 절차가 사실 거의 대부분이라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시험에서 특별 과벌 절차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일반 과벌 절차는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이 적용되는 절차에 따라서 법원이 마지막에 벌금을 내리던가 아니면 징역형을 내리는데, 보통은 행정청이 뭔가를 조사를 하고 어떤 처분을 준비를 하겠죠. 그러다가 뭔가 혐의점이 발견됐다. 이거는 처벌 대상이다. 행정형벌의 대상이다. 우리 행정법 관련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벌금을 내거나 징역형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들면 검찰에게 고발을 합니다. 그죠? 행정청이 검찰에 고발을 하면 이제 검찰에서 담당 검사, 우리나라는 검사만이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했어요. 검사가 행정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러네, 이 사람 이 법 위반했네, 이거 형사처벌해야겠네 라고 형사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럼 보통 기소라고 표현하죠. 그렇게 되면 마지막에 법원에서 검사님 제출하신 거 잘 봤습니다. 피고인도 나와보세요. 피고인 이 법 위반한 거 맞아요? 네, 맞습니다. 재판 과정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법원에서 이 사람에게 벌금형이나 아니면 징역형 이렇게 내리는 게 일반적인 과벌 절차입니다.
자, 근데 밑에가 이제 이런 일반적인 과벌 절차를 좀 생략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면 간단하게 끝낼 수 있는 그런 절차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통고 처분입니다. 통고 처분. 이름 좀 생소하죠?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좀 익숙해져야 됩니다. 통고 처분. 자, 정식 형사소송 절차에 대해서 원래는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상대방의 동의를 조건으로, 즉 처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 저 통고 처분, 그러니까 통고처 받고 싶어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행정청 공무원이 이거 사안이 좀 경미하기 때문에 뭐 굳이 뭐 이렇게 검찰 조사도 받고 법원 가서 또 재판 받으시기보다 통고 처분 절차로 간단하게 정리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그 죄를 범한 상대방이 동의를 하면 그래요? 저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통 고맙습니다 해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즉 상대방의 동의를 조건으로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 등을 통고하는 준사법적 행위다라고 해가지고 과료는 그냥 그 벌금 중에서도 좀 낮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물론 과료 자체에 대해서 따로 공부할 필요는 여기서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약간 금액도 얼마 안 되고 이따가 보시겠지만 징역형 같은 거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딜할 수가 없어요. 간단한 벌금 같은 경우는 서로 딜을 해가지고 굳이 재판까지 안 가고 저 이거 그냥 며칠까지 납부하게 통고 절차로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빨리 끝나는 거죠. 이런 게 바로 뭐다? 통고 처분이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통고 처분을 할 수 있는 기관에서 일을 하시게 되면 정말 많은 업무를 하시게 되는 거죠. 자, 현행법상 조세범, 세금과 관련돼서 세금 관련 조항을 위반했을 때도 이렇게 가능하고요. 관세범, 그리고 출입국 관리사범, 교통사범에 대해서도 이런 통고처분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통고처분은 상대방의 임의의 승복을 발효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동의, 본인이 하고 싶어야 하는 거지 행정청에 통고처분 해드릴까요? 했는데 싫은데요? 저 이렇게 가서 정식으로 재판 받을 건데요. 억울한데요? 라고 하면 통고처분 안 됩니다, 여러분. 임의의 승복을 발효 요건을 하기 때문에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죠. 왜냐? 본인이 재판받고 싶으면 통고처분 거절하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침해한다던가 적법 절차의 원칙에 반대되는 그런 것도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청구권자는 누가 하는 거다? 행정기관에 장의한다라고 해서 방금 봤던 이런 법률에 의해서 세무서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세관장, 경찰서장 등이 이러한 통고처분을 최종적으로 내리는 겁니다. 검사나 법원이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잘 비교하셔야 되고요. 자, 대상은 벌금, 과료 등과 같이 비교적 가벼운 형벌인 경우에 대해 해당이 되고요. 징역이라든가 과태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행정형벌이 아니라 행정질서벌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징역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말하는 행정청의 행정기관의 장이 마음대로 이렇게 딜을 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징역은 벌금보다는 훨씬 더 세고 또 일반적인 가벼운 형벌 같은 경우만 가능하다 했지 벌금이 뭐 1,000만 원, 2,000만 원 훨씬 넘어가는 큰 것들은 여기 통고처분 대상도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통고처분의 법적 성질은 처부성이 있냐 없냐. 처부성이 있을까요? 뭔가 벌금도 내야 되고 되게 강력해 보이긴 하는데 동의를 요건으로 한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처부성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안 하고 싶으면 통고처분 안 하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처부성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시험에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상대방의 임의의 승복을 발효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처부성이 없다. 그리고 통고처분을 할지 말지는 행정청의 재량입니다. 아시겠죠? 이 사안이면 우리가 통고처분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재량 쪽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시험에 많이 나왔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통고처분할 것인지 말지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그 관세 범인에 대해서 통고처분을 재량적으로 안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안 한 채, 통고처분을 하지 않은 채 정식적인 아까 절차했죠. 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고발을 했다. 그 고발했다는 사정만으로 부적법하다? 그건 당연히 아니겠죠. 왜냐하면 재량적으로 자기들이 판단해서 선택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판례가 이겁니다. 자, 효과. 우리가 통고처분을 하게 되면 공소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공소시효라는 것은 어떤 범인이 범행을 저질렀을 때 그 범행이 있었던 사실로부터 몇 년 동안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범인을 오랫동안 못 잡았다. 근데 공소시효가 뭐 5년으로 정해져 있다. 그럼 5년 뒤라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공소시효 개념이죠. 근데 우리가 통고처분을 하게 되면 공소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통고처분으로 본인이 돈도 내고 그러면 이제 처벌도 받은 거기 때문에 끝이 나는데 통고처분을 했는데
본인이 돈도 안 내가지고 그 사이에 시효가 지나가 버리면 행정청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겠죠. 이 사람 나쁜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 통고 처분을 행해주면 공소시효가 스탑되고 그때부터 다시 또 몇 년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통고 처분을 내렸고 그 범인이 통고 처분을 이행했어요. 그럼 당연히 과벌 절차가 끝이 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서 일사부재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처벌받으면 그 뒤에 똑같은 걸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처벌을 안 받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형사 법원 가지고 판단까지 받은 거랑 동일하게 되는 거예요. 통고 처분을 내리기로 했고 상대방도 이에 승복해서 일정 기간 내에 관련 벌금 같은 걸 냈다. 끝나는 겁니다. 자, 볼게요. 경찰서장이 범칙 행위에 대해서 통고 처분을 한 이상 범칙자의 위와 같은 절차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 통고 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 기간이 있겠죠? 그 기간까지는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죠. 왜냐? 절차적 지위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근데 원칙적으로 그 납부 기간까지는 경찰서장이 즉결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해서 만약에 통고 처분을 서로 딜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2월 말일까지 범칙금을 내기로 약속했다고 합시다. 근데 그 사람이 2월 말까지 안 내면 그럼 이제 통고 처분 효력을 없애고 우리가 다시 절차적으로 이 사람을 처벌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즉결 심판으로 가거나 아니면 또 고발로 가거나 하는데 즉결 심판에 이따가 배울 겁니다. 아주 간단한 사안일 때라고 보시면 돼요. 즉결 심판 좀 이따 볼 거고 어찌됐건 경찰은 범칙금 납부 기간이 지나가야지 즉결 심판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데 아직 범칙금 납부 기간이 안 지났다. 그럼 기다려줘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안 지나갔다면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은 즉결 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그렇죠? 그리고 또 검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이 기간까지는 당연히 기다려주기로 했으니까 그 내용이 여기 있고요. 밑에도 이제 참고하라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또한 범칙자가 범칙금 납부 기간이 지나도록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일단 그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행정청은 이제 즉결 심판이든 아니면 고발이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경찰서장이 즉결 심판을 청구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 검사는 동일한 범칙 행위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거다라는 뜻은 이거는 이제 즉결 심판과 공소 제기를 또 구분을 일단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따 배우겠지만 경찰서장이 즉결 심판으로 사건을 처리하면 그럼 이제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통고 처분이랑 마찬가지로. 근데 즉결 심판으로 끝이 나면 검사는 기소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 2번 처벌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간 요거랑 구분을 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원칙으로 가는 겁니다. 이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되 기다렸는데도 돈을 안 냈다. 그럼 경찰서장이 즉결 심판을 청구해서 처벌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검사가 따로 또 기소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근데 나아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경찰서장은 범칙 행위에 대한 형사소출을 위해서 이미 한 통고 처분을 마음대로 취소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고 처분을 하게 되면 서로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기다려줘야 되고 그거를 마음대로 이거 경찰서장이 생각해보니까 이거 통고 처분은 빨리 끝날 거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기간도 안 되는데 그 다음 절차로 나가거나 통고 처분을 마음대로 취소할 수도 없다. 그리고 통고 처분이 안 지켜져 가지고 즉결 심판으로 간다면 즉결 심판으로 끝내야지 검사가 공소를 또 공소나 기소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공소를 제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논점들이 짬뽕이 좀 되어 있는 판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험은 이 내용이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내용도 여러분들 정신 잘 차리셔야 돼요. 혹시 졸릴 수도 있는데 정신 잘 차리셔야 됩니다. 거의 끝났습니다, 여러분.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자, 세무서장이 조세 범칙 행위에 대해서 고발을 했어요. 검찰이 고발했습니다. 이건 약간 정식적으로 간 거죠. 통고 처분이 아니라 고발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동일한 조세 범칙 행위에 대해서 갑자기 통고 처분을 또 내려요. 이미 고발이 됐으면 검찰에서 그 고발 사건 받아가지고 정식 절차로 진행이 되고 있겠죠. 근데 고발한 이후에 둘이 무슨 꿍꿍이가 있었는지 갑자기 통고 처분을 내립니다. 왜냐? 아니 그 조세범이 꼭 그런 건 아닌데 예를 드는 겁니다. 이 세무서장한테 좀 돈을 좀 찔러주면서 제가 재판으로 가면 훨씬 더 많은 벌금 낼 것 같으니까 비록 세무서장님이 고발을 하셨지만 우리가 빨리 조세범칙 행위 이거 간단하게 끝내기 위해서 통고 처분 지금이라도 내려주시면 제가 통고 처분 받은 걸로 하고 그 범칙금 내버려가지고 빨리 끝내버리고 지금 계속 진행 중인 형사 절차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면서 우리가 그거 안 된다고 해버립시다 라고 했나 봐요. 그래서 고발을 한 후에 동일한 그 행위에 대해서 통고 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왜냐? 고발했기 때문에. 고발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이는 법적 권한 소멸 후에 이루어진 통고 처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나 효력이 없고, 만약에 그 조세범 측 행위자가 둘이 짜가지고 이러한 통고 처분을 이행했다 하더라도, 그 기간 내에 범칙금 냈다 하더라도 이거는 일사부재리 원칙을 적용할 여지도 없다라고 해서 니네 둘이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미 고발했으면 그대로 가는 게 원칙이야. 니네끼리 통고 처분하고 돈 내고 짝짝꿍이 맞자 의미 없어. 라는 판례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거랑 잘 비교해야 돼요. 통고권자는 이미 통고된 내용을 변경하지 못하고요. 상대방은 통고 처분 내용의 이행기간이 경과해도 고발 전까지는 이행할 수는 있습니다. 원래는 이 이행기간 내에 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었죠. 근데 이행기간이 좀 경과했다. 근데 경과했는데 아직 행정청에서 즉결심판이라던가 고발 그 다음 조치로 나가진 않고 있어요. 그럴 때는 좀 기간이 지나더라도 이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조세범 처벌법에 조문이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원칙들과 이런 예외 조항들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서 이거랑 이거랑 또 비교할 필요가 있죠. 만약에 통고 처분을 이행하지 않았어요. 그럼 당연히 통고 처분은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문 때문에 그 다음 행위로 나아가지 않았다면 행정청이 돈 내고 끝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건 원칙은 자동적으로 효력이 없어지고요. 통고 처분이. 통고 처분권자의 고발 또는 즉결심판 청구에서 이제 정식 절차가 원래 진행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진행되기 전에 며칠 기간이 넘었다 하더라도 돈 내면 끝이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런 그 절차들과 원칙들이 지금 쭉쭉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정신을 잘 차리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검찰은 통고권자가 고발을 해야지 기소가 가능하지, 통고권자가 아직 고발도 안 했는데 검사가 그거 보고 마음대로 기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각각 절차대로 다 진행이 돼야지만이 쭉쭉 정식 절차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통고 처분으로 내가 피해를 입었다. 권리구제는 어떻게 받냐? 아까 앞에서 본 거랑 똑같아요. 통고 처분 처분성이 있다 없다? 없다. 왜? 본인이 승복했고 동의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취소 소송 제기 안 됩니다. 처분성이 없으니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통고 이행을 강제하거나 상대방이 아무런 권리 의무를 형성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이나 소송 대상이 없다.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잘 기억하시고요. 마찬가지로 경찰서장의 통고 처분은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다. 왜냐? 처분성이 없으니까. 그리고 도로교통법상의 통고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는 뭐 어떻게 해야 되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는데, 그럴 때는 통고 처분에 따른 범칙금의 납부를 안 내버리면 된다. 안 내게 되면은 그 뒤에 경찰서장이 즉결심판 청구를 하거나 아니면 고발해가지고 그 뒤 절차로 나아가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불복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행정소송 대상 안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럼 즉결심판이 뭐냐? 아주 작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아주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굳이, 원래는 뭐 이런 형사 절차 자체는 아무리 벌금이 작다 한들, 예전에 즉결심판 제도가 없는 시대 때는 벌금 5만 원짜리도 경찰서장이 이걸 조사한 다음에, 경찰서에서 조사한 다음에 검찰로 가서 검사가 뭐 약식 기소를 하는 게 있는데, 옛날에는 뭐 그런 게 없다고 칩시다. 검사가 그 5만 원 벌금 때문에 재판을 법원에 넘겨서 기소를 하고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아주 경미한 사건 좀 간단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원래는 검사가 기소를 해서 처리하는 게 맞죠? 근데 이런 20만 원 이하의 아주 경미한 위반 행위는 경찰서장이, 그죠? 일선 경찰서장이 청구에 의해서 간이로 재판을 절차해서 끝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즉결심판입니다. 즉결심판, 검사가 청구하는 게 아니다라고 해서 기억하시고요. 이거에 대해서 불복하면 7일 내에 정식 재판 청구하면 그냥 재판으로 가서, 정식 재판으로 가서 내가 진짜 이걸 벌금을 내야 될지 아닐 사람인지 판단받을 수도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약간 1시간 넘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랑 같이 적정 시간 안에 잘 끝난 것 같아서 괜히 뿌듯합니다. 이번 주도 이렇게 4강이 끝이 났고요. 오늘 배운 내용이 이제 행정조사부터 시작해서 행정벌로 들어가서 행정형벌로 끝이 났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행정질서벌, 과태료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절반이 좀 지나가는 시기다 보니까 약간 그 초심, 1강, 2강 때 여러분들이 가졌던 마음가짐이 좀 무너질 수 있어요. 사람이라면 당연하고 그게 이상한 증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다잡을 필요가 당연히 있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시기가
저랑 같이 계속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 아주 안정적으로 지금 7월 달이지 않습니까? 6, 7 해가지고 기본 강의가 끝나고 커리대로 이렇게 쭉쭉 나가다 보면 시간이 충분하고 복습할 시간, 또 나중에 회독 돌릴 시간도 충분하기 때문에 제가 큰 걱정은 안 하는데, 혹시 이제 제 강의를 좀 늦게 알게 되거나 아니면 사정이 있어서 뭐 10월, 11월, 12월 이때 이제 이 기본 강의를 처음 듣게 된다면 6월 달부터 시작한 수강생들보다는 훨씬 더 집중해서 복습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회독수도 더 독하게 많이 돌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초심을 좀 잃지 말고 열심히 해달라는 차원에서 마지막에 간단하게 잔소리를 좀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오늘도 내일도 더욱더 좋은 강의, 쉬운 강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